늦가을 서울의 한 공동묘지, 오후 3시경에 쓸쓸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이곳 언덕 위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은 대리석 묘비 앞으로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70대 후반의 백발 노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양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 회장인 한정수였죠. 그는 천천히 무덤 앞으로 다가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호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빠가 또 왔다. 오늘로 3년째구나.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한성호, 그 죽음은 정수에게 있어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때가 묻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였죠. 맨발에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누구냐? 정수가 다소 경계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상한 아이를 만나는 일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녀의 다음 말은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성호의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소녀는 겁에 질린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가 아빠 무덤이라고 했어요. 한성호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정수는 소녀의 말을 듣고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하하, 이게 뭔 소리야? 그의 웃음소리가 공동묘지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요즘 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수법까지 쓰는구나. 참 기가 막히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처럼 막강한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접근이 종종 있었지만 아이를 내세우다니 정말 뻔뻔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해줬어요. 아빠 이름이 한성호고 여기 묻혀 있다고요. 아이의 눈에서는 진실함이 느껴졌지만 정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자신의 외아들이 이런 비밀을 숨겼을 리도 없고요. 그만해. 누가 너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느냐?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지. 썩 사라져. 그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 소녀를 위협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움츠러들기만 할 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죠. 아저씨가 화내지 마세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저한테 다 말해줬어요. 아빠는 저를 몰랐지만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녀가 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낡고 색이 바랜 목걸이였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는데 햇빛에 반짝이며 빛을 내고 있었죠. 순간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디서 났냐?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그 목걸이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거든요. 성호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에게 선물했다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성호의 이니셜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당시 성호가 특별히 주문 제작을 했던 것이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죠. 소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받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건 아빠가 사랑의 증표로 줬다고. 아이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목걸이를 보면서 항상 울었어요.
아빠 생각이 난다면서요.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 아이가. 그는 몇 년 전 성호가 어떤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목걸이. 내 엄마 이름이 뭐냐?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지영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이 이지영이에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성호가 몰래 만나고 있다던 그 여자, 바로 이지영이었습니다. 당시 정수는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대했었고 성호는 결국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말했었거든요. 정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설마 자신에게 손녀가 있었다니.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저는 한미소예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그래서 제 이름을 미소라고 지었다고요. 아이의 말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수는 비서 김 부장을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 DNA 검사를 해야겠어. 극비리에 진행하고 결과는 나한테만 보고해. 회장님, 그게 무슨. 김 부장이 의아해하자 정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이지영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해봐. 3년 전쯤 우리 성호와 만났던 여자야.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정수에게 건넸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자 확률 99.9%.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정말 내 손녀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기쁨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 성호의 삼촌인 한정민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형님, 이건 분명 사기예요. 요즘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다잖아요. 정민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사실 그는 성호가 죽은 후 한성그룹의 차기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조카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아버지. 정민의 아들 한우진이 거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믿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 재산을 노린 사기극입니다. 친척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어요. 그만해. 정수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뭘 더 의심해. 저 아이는 내 손녀야, 내 혈육이라고. 하지만 친척들의 의심과 반대는 계속되었고 결국 고소장까지 준비하겠다고 나섰어요. 며칠 후 정수는 미소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하인들조차 미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친척들은 아예 말도 걸지 않았죠. 미소는 이런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었지만 묵묵히 참고 있었어요. 미소야, 힘들지?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이제야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 손녀가 맞아요. 거짓말 안 해요. 미소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말해줬거든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왜 저를 몰랐는지. 아이의 말에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소가 자신이 가져온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엄마가 저한테 줬는데 나중에 아빠 가족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성호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영의 글씨체였죠. 정수는 편지를 열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정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성호 오빠, 미안해요. 오빠가 저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오빠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반대하셔서 헤어져야 했지만 오빠의 아이를 혼자서라도 키우고 싶어요. 아이 이름은 미소라고 지었어요. 오빠를 닮아서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정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성호 오빠,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빠가 돌아가신 거니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제가 봤어요. 누군가가 오빠 차를 건드리는 걸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어두웠거든요. 다만 그 사람이 오빠 가족 중 누군가라는 건 확실해요. 오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게 된다면 누군가가 저를 없애려 했을 거예요. 미소를 부탁해요. 그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정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설마 성호가 사고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성호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편지에 따르면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거잖아요. 미소야, 내 엄마가 언제 이 편지를 썼다고 했니? 정수가 급히 물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써주셨어요. 미소의 대답에 정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도 자연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말이 맞나요? 정말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미소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수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미소야. 할아버지가 다 알아볼게. 진실을 꼭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성호의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자세히 조사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다시 파헤쳐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수는 비밀리에 성호의 죽음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설탐정 박용만을 불러 의뢰했어요. 박 탐정, 3년 전 내 아들 사건을 다시 파헤쳐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회장님, 이미 경찰에서 사고로 결론이 났는데. 박용만이 의아해하자 정수는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봐.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야. 누군가 내 아들 차에 손을 댔다고 했어. 박용만은 편지를 읽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겠네요.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용만은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당시 성호 도련님 차량의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정비소에서 일하는 제 지인이 말하기로는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박용만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고 당일 CCTV 분석 결과 한정민 상무님께서 성호 도련님 차고에 다녀간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은 사고 발생 2시간 전이었어요. 뭐라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이가 내 동생이 성호를.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박용만은 계속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지영 씨의 죽음도 의심스러워요. 병원 기록을 보니 갑작스럽게 악화된 거죠. 담당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대요. 그의 말에 정수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럼 지영이까지.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민이 그놈이 지영이까지 해친 거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자신의 혈육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박용만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정민 상무님이 미소 양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정보원이 들은 바로는 그 아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다더군요. 정수는 완전히 분노로 치를 떨었어요. 감히 내 손녀까지. 그는 즉시 미소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비를 2배로 늘려. 미소에게 절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날 저녁 정수는 정민을 불러들였습니다. 정민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정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정수는 그의 눈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성호가 죽던 날, 너 어디 있었니?
정수의 질문에 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CCTV에 내가 성호 차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 정수가 차분히 말하자 정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형님, 그게 무슨...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너 정말 성호를, 내 아들을 죽인 거냐? 형제간의 마지막 확인이었죠. 정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정민은 마침내 가면을 벗었습니다. 맞아, 형님. 내가 했어.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성호가 살아있는 한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 없었거든. 그리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혹시라도 아이가 있을까봐 미리 정리했지. 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어떻게 조카를, 그것도 내 외아들을. 그는 지팡이를 들어 정민을 치려고 했지만 정민은 피하면서 냉소를 지었어요. 형님도 알잖아요.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없어져야 해요. 성호는 너무 순진했어. 사업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지. 정민의 말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럼 또 방해가 되겠죠? 감히 미소까지 해치려고. 정수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지만 정민은 비웃었습니다. 형님, 이미 늦었어요. 그 아이는 오늘 저녁에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그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라 미소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미소야, 미소야. 정수는 온 저택을 뒤졌지만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인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때 경비실에서 급히 달려온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3시간 전에 미소 양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나가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왜 그걸 미리 말하지 않았어? 정수는 다급해졌어요. 즉시 박용만에게 연락해서 미소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소는 한적한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2명의 남자가 지키고 있었고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 저 왜 여기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예요.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꼬마야. 곧 끝날 거니까. 남자 중 하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민에게서 거액을 받고 미소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정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야. 그 아이만 없으면 한성그룹은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미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그의 다짐에는 할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수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미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어요. 성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수는 성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반드시 미소를 구해낼 거야. 그리고 정민이 그놈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창고에서 미소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무서워요. 아이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같은 말들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손길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미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수사를 독촉했어요. 경찰서장님, 제발 우리 손녀를 찾아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수의 간절한 호소에 경찰들도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서로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점순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기 텔레비전에 나온 그 아이 말이에요. 혹시 한성그룹 아드님하고 관련된 아이 맞나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수는 급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손녀를 보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을 품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김점순 할머니는 주저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제가 봤어요. 한성그룹 아드님 차 사고 있던 그날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정수와 경찰들 모두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 뭘 보셨다고요? 경찰서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점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창가에 서 있었어요. 우리 집이 한성그룹 회장님 댁 근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차고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할머니의 증언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누구였는지 확실히 보셨어요? 정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한정민이라는 분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서 얼굴을 알거든요. 김점순 할머니의 증언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분이 성호 도련님 차에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비라도 하나보다 했는데 그 후에는 뭘 보셨어요? 경찰서장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성호 도련님이 집에서 나오더니 차를 타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다음 날 아침에 사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서장이 물었습니다. 그때는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일 줄 몰랐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니 그 아이 때문에 집안에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상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정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경찰서장은 즉시 한정민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미소가 아직 찾아지지 않았거든요. 경찰서장님, 우선 미소부터 찾아야 해요. 정민이를 체포하면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정수의 말에 경찰들은 곧바로 한정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정민은 아직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경찰들이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러면 한성그룹은 완전히 내 것이 될 테고. 정민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꿈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경찰이 정민의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한정민 씨,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에 정민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한정민 씨,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에 정민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뭐 하는 거야? 나를 왜? 그는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수갑을 채우며 연행했어요. 미소가 어디 있어? 정수가 사무실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손녀가 어디 있는지 말해. 하지만 정민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정민의 핸드폰이 울렸고 경찰이 받았습니다. 일이 틀어졌어요. 경찰이 와서 상무님을 잡아갔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와 경찰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미소를 감금하고 있던 범인들의 전화였죠. 경찰은 즉시 전화를 역추적했습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강서구 폐공장 단지입니다. 정수는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급히 향했어요. 마음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미소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을 포위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즉시 나와서 투항하세요.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소야. 정수는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구석진 곳에서 밧줄에 묶여있던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미소의 작은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미소야. 이제 안전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정수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흘 후 한성그룹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민의 범죄 사실이 모두 밝혀졌고 김점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성호의 죽음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소의 신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수가 이사회 석상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숨죽이며 정수의 말을 기다렸어요. 나의 후계자는 바로 이 아이, 내 손녀 한미소입니다. 정수는 미소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고 이 아이의 어머니까지 해친 한정민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쳤고 그동안 미소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소 양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며칠 후 정민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우진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어요. 정수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성호와 지영이의 원한이 풀렸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정수는 미소와 함께 성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 미소는 예전의 거지 소녀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밝은 미소를 띤 귀여운 아가씨가 되어 있었죠. 아빠 미소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엄마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엄마 무덤도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정수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아빠가 내 딸을 잘 키울게. 그리고 너와 지영이가 못다한 사랑도 미소를 통해 이어갈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무덤 앞에 흩날렸고 마치 성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성그룹에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소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훌륭한 후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